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던 빵빵한 예비 시댁에 의사 예비 신랑까지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은 둘째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며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행복한 결혼 준비가 이젠 모두 과거형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통해 신데렐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의사 마누라가 되어 평생 놀고 먹고 호의호식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 아직도 세상엔 그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고 넘기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란 것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고한현한테 장가 보내자고 이 녀석 의사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고한현이 의사 아들 넘보는 게 말이나 돼요? 중내사내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이 결혼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긴 그야말로 제 팔자를 스스로 뒤홍박 팔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제 주변에선 아직도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 집안이고 서로 좋다고 하는 사이니까 한 번은 서로 이해하고 굽히고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제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곳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에게 저런 소리나 듣고 있냐고요? 그러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날 때부터 고아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유년 시절은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죠. 어떨 땐 내가 어렸을 때 남들이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고 자라버려서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내 곁을 떠나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부모님께선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셔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남들이 금수저라 부를 정도로 넉넉한 재산과 집안 환경을 물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화목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해주셨다.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현아, 삼촌 왔다. 우리 다현이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이 삼촌이 옷 한 벌 사왔지. 다현아 어떠냐? 삼촌밖에 없지? 와, 삼촌 진짜 감사합니다. 나 진짜 엄마 아빠 다음으로 삼촌이 제일 좋아. 요은석 봐라. 삼촌이 선물 몇 번만 해주면 이 아빠는 아주 뒷전으로 밀려나겠어.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아니다, 네 형수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주 세 발의 피지. 다현아, 삼촌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키우기 전에 니네 엄마가 삼촌 키우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유, 내가 미안해서 말도 못한다니까. 늘 화목했던 집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 친구처럼 지내던 저희 삼촌 덕분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안 계시고 형제라고 온 꼴랑 아빠랑 삼촌, 거기다 두 형제지간이 10살 차이나 나니 아버지 입장에선 동생이 아니라 거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부모님께 전해 들은 얘기긴 했지만 거의 아들을 키우는 것과 진배 없이 삼촌을 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막내 동생 공부 잘 시켜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얻게 해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겐 사명감처럼 자리가 잡혔다고요. 전 아주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는데 삼촌이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께선 삼촌에게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괜히 아르바이트니 뭐니 다른 거 한다고 나서면서 정작 해야 할 일 못하고 시기 놓쳐서 공부 못하고 후회하지 말고 목표 달성하고 나서 은혜를 갚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하라고요.
그렇게 삼촌은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 편하게 형과 형수 지원 받아가면서 실컷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어렸을 때라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큰 희생과 결심이 필요한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삼촌의 나이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선뜻 삼촌을 돌보겠다고 나서던 저희 부모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용기를 저버리지 않고 죽자 사자 열심히 살았던 삼촌 역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현아, 너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삼촌은 말이야, 사람 인생에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삼촌은 이번 생에 엄마 아빠한테 신세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열심히 안 갚으면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니라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돌멩이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니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삼촌한테 물어보고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삼촌한테 얘기하고 다현이 넌 사는 동안 아버지 한 명 더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다현이는 진짜로 부모님 잘 만나서 덕 보는 거다. 부모님에게 수억 원의 자산을 물려받고 땅을 물려받고 이런 것만 자산인가요? 전 큰소리 한 번 안 났던 화목한 가정, 그리고 삼촌이라는 존재를 제게 안겨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남들한테 떳떳하게 나 금수저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 주고도 못 살 것들을 물려주셨다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삼촌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들었는지 나도 하루빨리 커서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고요. 효도하겠다는 제 말에 부모님이 웃으면서 우리 다현이 효도받고 손주 효도까지 받으려면 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 거냐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삼촌이랑 하하 웃었던 게 참 엊그제 같네요. 다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좋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 일찌감치 데려간다고요. 저희 부모님,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두 분 다 한꺼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위로가 됐냐고요? 전혀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부모님을 필요로 하든 말든 지금 부모님을 당장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난데 누구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냐고요. 그럼 혼자 남아있는 난 어떻게 살라고요? 저게 그 딸이지? 왜 혼자 남았다던.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한대. 보니까 두 사람 다 변변찮은 친척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저렇게 다 큰 애를 누가 본다고 나서겠냐고. 팔자도 참 기구하지. 부모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어도 또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한나란시에 같이 가버려. 완전히 그냥 고아돼버린 거잖아. 왜 그 남동생인가 하나 있지 않았어? 삼촌인가 뭔가. 아이고 애 들어 조용히 좀 해. 아니 아무리 죽고 못 사는 형제 사이라고 해도 저렇게 다 큰 애를 어떻게 데려가겠어. 아직 장가도 안 갔다며. 직업도 탄탄하니 결혼도 하겠다. 여자가 줄을 섰을 텐데. 형 얘긴 하지만 괜히 애 딸린 남자 소리 들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애 인생이 안타깝긴 해도 괜히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다 같이 힘들 일 있어? 그냥 이 집 식구들만 힘들고 말면 되지. 사람들 참 잔인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갑자기 여의고 영정 앞에서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잠드는 와중에 이 장례식이 끝나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앞에서는 그래 부모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너라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다독여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쟨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여자애 혼자서 어떻게 살겠냐, 나쁜 길로 빠지기 십상이다. 다 큰 어른들이 뭐 재밌는 일도 아닌데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들릴 줄 알죠? 다 들려요. 혼자 남겨진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남겨진 것 자체가 삼촌 인생에 발목 잡는 일일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들었으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삼촌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삼촌 인생을 붙잡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뭐 부모님이 없는 애들은 보육원이나 쉼터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도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건가? 그런데 가면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건가? 그래도 중학교는 마칠 수 있겠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던 절, 장례가 끝나고 삼촌이 부르셨어요. 장례식 내내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얼굴이 다 뭉개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절 붙들고 이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집에 돌아온 삼촌이 쉽사리 입을 떼시지 못하더라고요. 삼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마치고 싶어요. 혹시 저희 살고 있던 집에 빚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이제 못 지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금 같은 거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디 센터 같은 데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저 학비라도 좀 보태줄 수 없을까 하고요. 제 딴에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꺼냈던 얘기였죠. 어차피 삼촌도 저를 떼놓고 삼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라면 저도 제 살 궁리를 빨리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은 삼촌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깜짝 놀라시면서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센터는 무슨 소리고 학비는 또 뭔 소리냐. 네가 왜 학교를 졸업 못하냐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사람들이 저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어디 센터 같은 데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 하는 거 다 들었다. 나도 삼촌한테 짐 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졸업하고 싶다.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삼촌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엉엉 울면서 털어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며 또 한편으로 제가 얼마나 더 짠해 보였을까요? 저도 정말 어린애였잖아요. 아무리 의젓한 척 해봤자 속마음은 그게 아닌걸요. 엉엉 울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삼촌이 나 안 버렸으면 좋겠다고. 야 임마,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다현아,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평생 약속했어. 혹시라도 살다가 잘못되는 날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너는 내가 꼭 책임지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다현이 네 가족은 이 삼촌이야.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이 삼촌이 부모님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옆에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다 해줄 테니까. 다신 삼촌 앞에서 버린다느니 그런 얘기 절대 꺼내지 마. 알겠어? 삼촌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였죠.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족은 삼촌이었고 삼촌에게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피부친 저였으니까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니네 삼촌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하나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면서 삼촌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삼촌의 의지력 때문이었답니다. 아빠의 목, 엄마의 목까지 다 하면서 제가 크는 동안 부모님이 없다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삼촌은 정말이지 꼭 지켜주셨어요. 일 때문에 항상 바쁜데도 불구하고 운동회며 졸업식이며 학부모 회의까지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늦더라도 쫓아와 주셨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젊고 잘생긴 아빠란 소문이 돌아 으쓱했던 적도 있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대신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게 알려졌을 때도 멋진 삼촌이 있었기에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느라 본인의 인생을 챙기지 못하는 삼촌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질 때가 있었죠. 삼촌, 결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 저기 동네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선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며? 삼촌 직업도 그렇고 얼굴 잘생긴 것도 그렇고 평생 갈 것 같아? 괜히 나 챙긴다고 결혼 정년기 다 놓치지 말고 이제 나도 고등학생이야. 혼자서 다 잘 챙길 수 있다고. 이제 삼촌도 삼촌 인생 챙겨야지. 나중에 나 때문에 삼촌이 노총각으로 사는 애 만에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어.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그래. 넌 어쩜 그렇게 크면 클수록 니네 아빠랑 판박이냐? 어? 방금 잔소리 하는데 나 우리 형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야,
조그만 게 어디 삼촌한테 잔소리야. 삼촌이 너 때문에 결혼 안 하긴 뭘 결혼을 안 해. 이게 다 삼촌을 품을 만한 넓은 그릇을 가진 여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공부라도 한 글자 더 해. 너 좋은 대학 들어가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삼촌은 그때 황혼 결혼식 하려니까, 어? 지금도 좋다는 여자가 그렇게 줄을 섰는데 그때쯤 돼서 어디 돈 많고 예쁜 할머니 골라가지고 장가 들란다 삼촌은. 매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타박을 하면 장난스럽게 맞받아치는 삼촌이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고 절 신경 쓰느라 선이니 결혼이니 그런 것들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영 마음에 걸리기만 하더라고요. 괜히 죄책감을 느낄까봐 큰 소리를 치는 삼촌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땐 그냥 괜한 소리인 걸 알면서도 삼촌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루라도 빨리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야지. 노총각 삼촌 구제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삼촌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제대로 된 전문 직종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열심히 상담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공부머린 크게 없는 조카를 둔 덕에 답답한 학부형의 심정을 조금 일찌감치 깨우치게 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삼촌이 제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야, 책상 앞에 진득하니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서 하면 되는 거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나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뭐 삼촌이 바라던 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자는 사자가 됐죠.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공부머리는 자기를 닮았어야 하는데 하고 늘상 구박만 하던 삼촌이었지만 그래도 간호사 시험 앞두고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절 위해서 출근 전에 서툰 솜씨로 아침을 해놓고 가시고 몰래 제 지갑에 용돈을 넣어두고 가시곤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땐 어디 판검사 시험에 합격한 것만큼이나 기뻐서 삼촌과 둘이 끌어안고 방방 뛰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아주 아파트에 현수막이라도 걸 기세셨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사명감 가득한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다들 힘든 일에 찌들어서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은 실수에도 잔뜩 날이 서서 폭언에 갈구고 태우고 남의 돈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싶고 돈 벌려다가 정신병자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간호사 합격하자마자 대학병원 취업했다고 삼촌에게 소고기 얻어먹고 이젠 효도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여자친구 사귀셔라 호언장담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1년 반 만에 사직서 내고 간호사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방황하다가 다시 들어간 곳은 돌고 돌아 또 병원이었어요. 삼촌 도움받아 간호대까지 나온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나 아는 게 이것뿐인데 싶기도 하고요. 간호사 시험을 끝으로 공부는 죽어도 더 못하겠다 했는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해야죠.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병원 원무과에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간호사로 들어갔던 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병원이었죠. 막상 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보니까요. 이게 내 천직이다 싶어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고 간호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랑 싸우고 부딪히는 일도 훨씬 덜하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간호사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서 언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금방금방 알고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사람들 입에 일을 잘하는 신규 직원 들어왔다고 오르내릴 정도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차트 챙겨가셔야죠. 아, 감사해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매번 뭘 이렇게 까먹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말만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다음번에 정말 밥 한번 살게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걸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실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예비 신랑과의 만남도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 의사가 됐을까 하고요. 사람 좋고 자기 일에 사명감도 있어 보이고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어쩔 때 보면 의사들은 왜 저렇게 같은 얘기를 해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정이 뚝뚝 떨어지게 얘기를 할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예비 신랑은 좀 달랐죠. 기억력이 어찌나 좋은지 자기 담당도 아닌 환자들, 보호자들 붙들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여기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원무과에 있는 직원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랑 마주칠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요. 그런데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칠칠 맞은 구석이 있어서 올 때마다 차 키며 지갑이며 차트며 뭘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지 제가 그 물건 챙겨가지고 몇 번 가져다 줬다니까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우연히 원무과에 일이 있어 왔다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저를 보게 됐고 그때부터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대며 제자리에 들리고 말이라도 한 번 더 섞어보려고 칠칠 맞은 척 제자리에 일부러 물건을 놓고 갔다는 걸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전 그냥 내가 그동안 챙겨서 갖다 준 살림살이만 하더라도 한 트럭은 되니까 양심적으로 밥은 한 번 사는 게 맞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순전 수작 부리는 건 줄도 모르고요. 대학병원 의사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한 번 밥 사야 되는데 말만 몇 번을 하고 겨우 스케줄 맞춰서 그렇게 밖에서 처음 봤는데 의사 가운 벗고 밖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키도 훤칠하고 칠칠 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전까지 학교 다니고 일하고 남자라고는 친구 따라서 머리수 맞춘다고 단체 미팅 나가본 게 전부였으니까 뭐 안 해도 그냥 괜히 쑥스럽고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있으신 편이고 경력도 꽤나 있으신 편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간호사 일을 할 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던 게 습관이 좀 되어 있기도 해서 회사에선 곁을 편하게 주지 못했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제일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말을 해보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은근히 말도 잘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 일도 했었다 하니까 뭐 이래서 힘들었지 않냐 저래서 힘들었지 않냐 그 당시엔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했던 제 얘기들을 공감해주고 사적으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죠. 너무 잘 맞더라고요. 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싫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병원 사람들 몰래 일 쉬는 날 맞춰서 데이트도 하고 병원에서 몰래 자판기 음료수 캔 뽑아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고 그랬었죠. 다 추억이네요. 예비 신랑과는 거의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얼추 다 알 정도였죠.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삼촌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남자친구와 여행도 가보고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애틋해졌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식고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깊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 이 관계가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슬슬 나오는 결혼 얘기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나랑 진짜 친한 친구거든. 친구들한테 당신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고 바쁜 일 있으면 같이 안 가도 괜찮은데 난 당신이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도 다 와줄 친구들인데 미리 가서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잖아. 사실 예비 신랑 입장에선 그렇죠. 저랑 결혼을 하는 미래가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못 이기는 척 끌려 나갈 때마다 전 오히려 이 사람과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벽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갔을 때도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들, 이 사람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행사에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는 것도 처음이라고 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들 궁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소개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명함을 내미는데
받아든 명함에 써있는 직함들이 하나같이 어느 대학병원, 개원의, 당연하죠. 의대 동문대 사이에서 뜬금없이 사무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과냐, 어느 대학 나왔냐 웃으면서 물어보던 동기들이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같은 병원 원무과에 일하고 있다 대답을 하니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무과요 하는 대답과 함께요. 저도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는 있죠. 방금 전까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서 앞다퉈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대체 궁금해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묘하게 무시라는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온갖 수작 부리면서 말 한번 붙여보려고 쫓아다녔다고. 능력으로 따지면 나보다 한 수 위야. 한 수가 뭐야, 두 수. 아니, 세 수는 위지. 예비 신랑의 얘기에도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냐고 대충 맞장구를 칠 뿐이었고 민망함에 얼굴이 핫핫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 따라온다고 했을까 후회도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수준 맞춰 만나야 하는 건가 괜한 자격지심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예비 신랑한테 괜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차피 한번 얼굴 보고 말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든지 크게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이름이 딱 들려서 문을 열다 말고 멈칫하게 됐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나가기에 썩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싶었죠. 동원이 걔 진짜 결혼할 생각인가? 걔네 아버지 병원도 꽤 잘 나가지 않아? 괜찮은 여자 만날 줄 알았더니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완전 별 볼 일 없는 여자잖아? 병원에서 일한다고 그러게 최소 의사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것도 집안 내력인가 봐. 그러게 걔네 엄마도 간호사 하다가 들어앉은 거지? 근데 왜 원래 같은 출신들끼리 더 싫어하는 법이라고. 내가 보기엔 걔네 엄마가 더 죽어라고 허락 안 해줄걸? 내가 걔네 엄마 만나봐서 알잖아. 우리 아들은 뭐 최소 미국에서 유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본인이 수준 딸려서 그런지 며느리 잘 보려고 꽤나 용 쓰시는 것 같은데 속 좀 쓰리실 듯. 예비 시아버지께서 꽤나 큰 병원을 하고 있단 건 이미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여자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제가 없이 살고 초라하게 지내왔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던지요. 거기서 문 박차고 열고 나가서 니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저는 화장실 문짝 뒤에 숨어가지고 왜 큰 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서 당차게 말 한마디 못했던 제 자신,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쪽팔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땐 저 자신도 예비 신랑에 비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였는데요. 결혼식에 갔다 온 이후로 내내 풀이 죽어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저를 보고 예비 신랑은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대번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빨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결혼 준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얘기는 몇 번이나 계속 나왔지만 뭔가 마음의 준비가 딱 하고 내려지지 않은 것도 있었고 거기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도 있으니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숨길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안 반대를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요. 결혼식장에서 당신도 봤잖아. 나 당신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차이 나는 결혼일 거라고. 부모님은 반대 안 하시겠어?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덜 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게 너무 걱정돼.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당신 옆에서 제일 많이 봐왔던 게 나야.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간호사 출신이었어. 어머니랑 아버지 결혼할 때 그래서 집안 반대 심하셨고 그런 거 이겨내고 제일 잘 사시는 분들이야. 같은 이유로 반대 안 하실 거야.
오히려 더 이해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반대 이겨내고 하신 결혼이니 당신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실 거다. 거기다 대고 차마 그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절대 그럴 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 대한 마음만 흔들림 없으면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얘기하는 예비 신랑에게 알겠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삼촌에게도 결혼 얘기를 꺼냈죠. 언제 다 커서 이제 시집 간다는 소리를 하냐면서 울컥 하시면서 이제 시집 갈 준비하는 사람이 얼굴에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냐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왜? 그 집에서 반대라도 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언제 인사 오려고? 삼촌은 아무 때나 시간 괜찮으니까 너희 편한 시간으로 잡아봐. 아니야, 삼촌. 예비시댁에서도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야. 그냥 뭐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봐. 삼촌은 나 키운다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쏠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그런 거 없어. 내가 날짜 잡아서 인사 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적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이 결혼이 파토 날 수도 있고 괜히 삼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 그랬었나 봐요. 모든 게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하자는 생각에 우리 집에는 나중에 인사를 오자 예비 신랑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비 시댁의 문을 두드렸죠. 부모님은 삼촌 손에서 자란 제 사정과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실을 다 이해하고 반겨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이라는 걸 하지 않는구나. 좀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얘, 우리가 무슨 차선단체인 줄 알아? 어디 고아랑 결혼을 하겠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엄마, 사람 앞에 세워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뭐? 자식 새끼 죽어라 키워놨는데 이딴 별 볼 일 없는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들이 막말이라는 생각은 안 하니? 안 그래도 철진이 엄마한테 전화와서 얘기 듣고 설마 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이런 여자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이니 뭐니 다 쫓아다니고 우리 집 쪽팔린 건 아주 생각도 안 하지. 절대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저 여자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아이고, 네가 무슨 자원봉사자야, 어? 웃으면서 선물을 내밀기도 전에 큰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못마땅한 얼굴로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보자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우리 집이 자선단체인 줄 아냐, 어디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애를 골라가지고 왔냐,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 시아버지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날 동안 소파에 앉아서 고개 한 번을 돌려보질 않으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상황이긴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고 나니까 붙들고 한 번만 제대로 저를 좀 봐달라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서럽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깟 결혼이 뭐라고요. 저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병원 물려받는 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고 나면 누구한테 물려주실 건데요?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농담 같으세요? 그동안 제가 두 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해도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누구보다 이 사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고 후회하고 싶으시면 끝까지 반대해 보세요. 당장 나가자. 이놈 자식이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허락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라.
예비 신랑의 완강한 태도에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며 아이고 아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혀하고, 제가 들어온 이후로 고개 한 번을 안 돌려보던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며 예비 신랑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제 손목을 붙들고 예비 신랑은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골이 울리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시작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철없이 허락을 받으려 드는 예비 신랑도 이해가 안 됐고요. 예비 신랑은 차에 타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부모님이 저에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줄 몰랐다. 결혼 허락은 자기가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 말아달라.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잔데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일들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평생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진짜 배부른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헤어지자는 소리가 목적까지 치는데 결국 나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뿐이었죠. 뭐라고 하겠어요. 나 좋다고 자기 부모한테 등까지 돌려가면서 처음으로 부모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 하며 헤어지자는 소리만 말아달라 붙잡는 사람한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자기는 신경 쓸 거 없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기껏해야 중내사내 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나서서 집에 찾아가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설득을 해봤자 예비 시부모님 성질 더 긁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 둘 곳 없이 심란했습니다. 언제 인사 올 거냐. 하긴 의사라고 그랬지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얘기하는데 속사정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고 삼촌 볼 낯도 없고요. 한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예비시댁 인사 다녀오고 난 이후로 예비신랑 얼굴도 하루가 다르게 헬쓱해지는 것이 집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가냐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절 안심시키려고 그래도 부모님이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 것 같다. 잘 되어가는 것 같다. 말로는 그러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고아는 안 된다고 그러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열 리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저녁을 먹자던 예비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에게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허락받았다고, 날짜 잡자고요. 자기야, 삼촌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자. 부모님이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결혼 허락하신 거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렇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지만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비시댁에서 홀대받았던 기억이 너무 컸던 탓이었겠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 예비신랑이 중내사내 끈질기게 허락한 끝에 마음을 돌리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 당시엔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래도 제대로 된 허락을 받아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이 언제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꽁꽁 숨기고 있었거든요. 비록 첫 단추가 쉽게 끼워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마음을 놓고 저희 사실 만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축하하는 사람 반, 걱정스러운 얘기를 건네는 사람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은 자기 결혼만큼이나 기뻐하셨죠.
상견례 때 뭘 입고 가야 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전날에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까 생전 그런 건 하지도 않던 분이 얼굴에 팩을 붙이고 종이에 상견례장에서 할 만한 질문들을 써놓고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요. 너희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삼촌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너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너 정말 다른 거 하나 걱정되는 거 없는 거 맞지? 너도 임마 관리 좀 받고 해야지. 새 신부가 왜 그렇게 기운 없이 축축 처져 있어? 아니야, 삼촌. 나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요.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하냐고 웃으면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쓱 닦아내던 삼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했던 다짐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 지워버리자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을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현이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역할을 하면서 키워와서 거의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모자람 없이 엄하게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하게 키워서 어쩔 땐 힘든 게 있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 할 때가 있어 그게 늘 마음이 쓰이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좋은 분들이니 그런 부분까지 잘 굽어 살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 든든합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다현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장난스럽고 자상한 모습만 보여주던 삼촌이었는데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악수를 청하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며 진지한 모습으로 얘기를 건네는 삼촌의 모습을 보니 삼촌은 참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곁에서 부모님처럼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구나 싶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던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힌 마당에 당연히 이제 결혼에 대해선 전혀 반대하는 마음이 없으실 거다 생각했었는데 고개까지 꾸벅 숙이는 저희 삼촌의 인사를 보고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에 저도 당황하고 예비 신랑이 대답을 안 하냐는 식으로 예비 시아버지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정말 아들의 고집과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반대한 내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삼촌이었기에 그런 쎄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요. 어색한 정적을 깬답시고 삼촌은 예비신랑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요즘에 이렇게 사명감 투철한 의사 찾아보기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얘기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뛰어난 자기 아들이 이 집에 장가가는 게 억울해 미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제대로 긁혀버린 거였죠. 그러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애초에 덤빌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엄마, 제발 좀. 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식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얼굴에 짜증나는 기색을 내내 풍기고 있던 시모가 결국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냅킨을 팩 집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고한년한테 장가 보내자고 이 녀석 의사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고한년이 의사 아들을 넘보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중내 사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지금 다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에요? 삼촌한테 기어이 이런 꼴을 보이게 되는구나.
죄송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삼촌 손을 꼭 붙들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던 삼촌은 기가 차다는 듯이 하하고 한숨을 쉬더니 너 이딴 집구석에 시집 가겠다고 그동안 애걸복걸 했었던 거냐 하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비 시부는 그 말에 또 뭐요? 이딴 집구석 하고 발끈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제 손을 한번 꽉 붙잡더니 고개를 들라고 네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삼촌 명함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시부모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냐고 하면서요. 고아요? 누가 고아입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식구입니다. 넌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네가 고아야?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딴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고개를 숙여? 왜? 내가 부장검사고 이 애가 부장검사 조카라고 하니까 네 별 꼴 같지도 않은 아들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같고 그래? 고아는 내 사랑하는 조카 같은 애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들처럼 아직도 사람한테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줍지 않게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막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빌빌거리는 그런 가난한 머리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 밑에서 나온 그런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를 둔 당신 아들 같은 인간을 두고 고아라고 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고작 고아놈한테 시집 보내자고 나도 죽자 사자 내 조카 키워둔 거 아니야. 감히 고아놈이 우리 조카 놈 보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현아, 일어나라. 이딴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한순간도 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삼촌이 예비 시부모님께 쏘아붙이고 벙찐 두 사람이 그제서야 삼촌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미처 몰라뵀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줄로만 알고 그랬었다. 우물쭈물 얘기를 하더군요. 삼촌 말대로 막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빌빌거리는 그런 한심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예비 신랑은 그런 부모를 뒀다는 것이 또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제 손목을 잡고 자리를 떠나려는 삼촌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잘못한 거 100번 1000번 이해하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생각해달라면서요. 여태 부모 역할 대신 해주면서 절 애지중지 키워주신 삼촌 앞에서 더 창피한 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들킨 것만으로도 삼촌에게 너무나 큰 상처일 텐데 여기서 더 이상 붙잡혀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이겠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네가 뭔데 무릎을 꿇냐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전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절 붙잡는 예비 신랑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빼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완벽한 이별 통보였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나도 더 이상 우리 삼촌 마음에 상처 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평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모님 둔 거 그거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나 찾지 말아줘.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예비 신랑 뿌리치고 그렇게 삼촌과 함께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상견례장에 나와서 차 안에서 펑펑 울며 삼촌에게 죄송하다 사과했어요. 이런 꼴 보여서 삼촌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고작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시집 가려고 해서 죄송하다고요. 다 이해한다고 결국 잘못된 선택 안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면서 결혼이 뭐 되수냐고 삼촌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꽤나 괜찮은 집안에 시집 갈 수 있었던 아들,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게 한 부모,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것만큼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삼촌이 그 자리에서 정체를 밝힌 덕분일까요? 아니요. 그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제 무덤을 팔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엎은 거 정말 잘한 선택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유부 선배님들도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평생 다르게 살아온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평생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건 뭐 거의 고행길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과 전 친구 소개로 만나 평범하게 1년 정도 연애하다 자연스레 결혼했어요. 남편은 제가 평소 꿈꿔왔던 배우자상과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배려심 넘치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 보니까 부모님이나 여동생에게도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보면 어머니와 여동생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았고 저와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면 식당에서 따로 음식을 사서 포장해 집에 가져가는 일도 많았답니다. 연애할 땐 그런 점이 가정적이어서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다정다감한 면이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새언니, 나 지금 언니네 집인데요. 작은 방에 있는 샤넬 가방 그것 좀 빌려가도 돼요? 이번 주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갖다 줄게요.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집까지 들어갔으며 제 허락도 없이 제 옷방에 들어가서 멋대로 물건을 뒤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에 와선 뜬금없이 가방을 가져간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세아가 나다. 우리 지영이가 네가 상견례 때 들고 나온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좀 전에 나랑 백화점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가방이 품절이라 이제 아예 안 나온다네. 지영이가 다른 건 영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꼭 저 가방을 들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가방 그냥 우리 지영이 줘라. 넌 내가 나중에 하나 좋은 걸로 사줄게.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지 옆에서 시누이 전화를 건너 받으시더니 저더러 가방을 아예 시누이한테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기념으로 제가 저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에요. 저한테도 뜻깊은 거라 아가씨한테 줄 수 없어요. 정 필요하면 주말에만 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멋대로 집까지 쳐들어와서 제 옷방을 뒤진 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누이도 이제 가족인데 동생처럼 생각하고 가방 정도야 빌려줄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애썼죠.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대기업 다니길래 배포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그릇이 작네. 누가 봐도 너보단 우리 지영이가 드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구만. 에휴, 지울 거 아니면 그만 끊어라.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딸바보예요. 시누이는 시아버지께서 40이 넘어 얻은 딸이거든요.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바라볼 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세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그 정도 외모는 아닌데 시아버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보다도 예쁘다고 매일 칭찬을 하시거든요. 뭐 당신 딸이니 예뻐하시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우리 집에선 공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저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툭 하면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시누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제가 10살은 많아 보이네. 신부 화장한 저보다 시누이가 예쁘네 하시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하세요. 저희 시댁의 문제는 시아버지나 시누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세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기본 예절이나 매너를 밥 말아 먹었다면 시어머니는 입이 아주 걸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그 나이 때 아줌마들이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자면 누구든 2년 전년 하시는 건 기본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나 막말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하십니다. 상견례 때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발 처가 식구들 앞에서 말 조심하시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의 당부가 무색할 만큼 시어머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애초에 양가 부모님이 결혼 준비로 상의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누구누구 자식이 더 잘났다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시부모님이었죠. 남편이 대학 때부터 인기가 많아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네로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중매 서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말이죠. 그랬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에 대한 자부심이 크세요.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4년 내내 장학금을 거의 놓치지 않고 곧바로 대기업에 철썩 붙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랑을 쉬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여자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뭐래요? 괜히 드세기만 해서 남자 키나 죽이죠. 결혼하면 집에서 얌전히 남편 내조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그게 최고죠. 어머, 사돈은 도대체 어느 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돈 말씀대로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려면 남자가 직장도 좋고 떡하니 집도 해와야죠. 우리 딸 연봉이 훨씬 높고 신혼집도 우리 딸이 구했는데 무슨 내조에 애까지 키우라고 그러세요? 이거 봐. 옛말이 딱 맞다니까. 며느리 될 애가 영 딱딱하고 고집 있어 보이길래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만 역시 딸은 친정엄마 닮는단 말이 딱 맞네. 장모라는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남자 집안 우습게 하는 것 좀 봐.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봐도 내 딸이 훨씬 잘났으니까 잘났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삽시간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좋은 자리에서 뭐하는 거냐고 말리셨는데도 시어머니와 친정엄만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심기가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식사를 서빙하던 직원분이 실수로 뜨거운 그릇을 시어머니의 손에 살짝 닿게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순간 뜨겁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직원분이 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냐고 직원이 들고 있던 쟁반을 손으로 밀쳤어요. 그러자 쟁반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놀란 직원분이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 눈빛이 갑자기 휙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젊은 년이 어디서 손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너 우리가 시킨 한정식이 1인분에 얼만 줄 알아? 그 돈에 너도 포함이야. 실수했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세상 천지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전 드라마 속에나 저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정 식구들은 너무 창피해서 불이 나게 식당을 나왔죠.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후다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한번 기분이 상하면 앞뒤 구분 못하고 지르는 성격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 무식한 여자를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냐고요. 저도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성격이 불같아서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건 성격이 불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을 때예요. 결혼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날 이후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하시기야 했지만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상대해보고 나니까 친정 부모님께선 점차 남편을 예뻐하셨어요. 남편이야 저에게 워낙 잘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 친정 부모님께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전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시누이가 살 게 있다면서 백화점에 온 식구를 다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아주 시누이라면 죽고 못 산다고요. 여기저기 옷가게를 뒤지고 다니는 시누이 뒤를 시아버지께서 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모델 같다, 배우 같다, 다 어울린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셨습니다. 괜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도 옷 구경이나 하자 싶어 가게에 들어가 옷을 입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시누이가 제가 입어보고 있던 옷이 예쁘다며 벗어보랍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입어보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갑자기 나타나 가로채다니요. 이건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는 거로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전 시누이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바로 옷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시누이가 뜬금없이 아빠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빨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요. 순간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누이의 말 한마디에 불쑥 나타나서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제가 들고 있던 옷을 가져갔어요. 아니,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획 낚아채갔습니다. 세아가, 너는 시누이가 그 옷이 마음에 든다는데 사주지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뺏어가야 직성이 풀리냐? 아버님,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제가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뭐라고 양보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5살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며느리한테 옷을 달라니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옷 누구한테 더 잘 어울리는지.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이 옷 네 동생한테 더 잘 어울리지? 정말 은근슬쩍 사람 꼭지 돌게 하는 데는 달인 같았습니다. 옷을 들어올리며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전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명색이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옷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왜 싸워요? 여기요, 이 옷 2개 다 포장해 주세요. 둘 다 내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그만 가요. 유치한 건 시아버지와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전 남편 말 한마디에 저까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죠. 전 옷을 시누이에게 던져주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따라 나와 또 똑같은 소리만 해댔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사이가 유별나니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전 남편에게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상하다 소리를 질렀고요. 제가 왜 시누이 때문에 자꾸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거든요. 어쩔 때 보면 시누이는 도대체 어디로 나이를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캥거루족이었죠. 시아버지의 시누이 사랑은 정말 보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 번은 저더러 시누이 소개팅을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고요. 전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뻔히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뭐하러 남자를 소개해주겠어요. 저도 그동안 나름 쌓인 게 있다 보니 시누이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제가 요즘 회사 남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여자 볼 때 나이도 어리고 전문직에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니까요. 언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능력 없고 나이가 많아서 소개팅 못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나야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근데 괜히 해줬다가 아가씨 상처받을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제 그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일도 구하고 돈도 좀 모으고 해요.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얄밉게 굴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평소 신우이가 제게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인 분이 풀리지 않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씩씩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역시나 가만히 계실 시부모님이 아니었죠. 두 분 다 신우의 편을 들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내 딸이 뭐가 어때서? 우리 지영이가 왜 직장이 없어? 엄연히 피아니스트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다들 한눈에 뻑가지. 여보,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며느리가 지영이 앞에서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고작 대기업 좀 다닌다고 뻐기고 싶은가 보죠. 얘 며느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이야 내가 키워서 사람 외모 보고 판단 안 하고 능력만 보고 결혼한다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절대 안 바뀌어. 아, 정말 착각은 자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여워한다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식한테는 다 콩깍지가 씌인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기승전 무조건 신우이는 예쁘고 완벽해서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당신들 자식 자랑하면서 항상 은근슬쩍 저를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백기를 들었습니다. 괜히 귀한 공주님 건드려봐야 저한테 불똥만 튀니 앞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자 싶었죠. 그런데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불편한 일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일이에요. 제가 호텔 숙박권이 생겼거든요. 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거였죠. 전 당연히 남편과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푼수 같은 시누이가 굳이 제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빌려 쓰겠다고 뒤지더니만 호텔 숙박권을 찾아내더라고요. 시누인 숙박권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 호텔 그때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던 그 호텔이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호텔. 여기 내가 SNS에서 봤는데 수영장이 엄청 핫하더라고. 전 슬슬 불안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시누이가 아니니까요. 시누인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숙박권을 들고 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떴어요. 어머, 호텔 숙박에 조시까지? 역시 대기업이 좋기는 좋구나. 명절날 이런 것도 주고. 언젠 고작 대기업이라고 하시더니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숙박권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눈치를 보긴 했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렇게 티를 내는데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 숙박권만은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호텔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럼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이 다녀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만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고 있었죠.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괜히 또 나서더라고요. 여보, 명절날 어머니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영이랑 둘이 하루 푹 쉬면서 호캉스 좀 하고 오시게 숙박권 드리는 거 어때? 우리는 가려고 하면 언제든 또 갈 수 있잖아. 남편은 세상 좋은 얼굴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이미 반짝반짝 초롱초롱 해져 있었어요. 이 호텔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예약하기도 엄청 힘들어. 그리고 나도 되게 가고 싶었던 호텔이란 말이야. 전 저도 모르게 소심하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또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뭐라고 떠들 게 뻔하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숙박권을 주기 싫다는 표현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였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시누이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언니는 오빠랑 신혼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남친도 없는 시누이한테 한번 인심 쓰세요.
전 호텔 숙박권을 넘기기 싫어서 봉투를 깍 잡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봉투를 날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연이 고마워요 하며 윙크까지 날리면서요. 전 그 모습이 얄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뉴스만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신난 것 좀 봐라. 아이고 귀여워. 저럴 때 보면 아직 애라니까.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저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귀여우신가 보더군요. 아버님, 아가씨가 무슨 애예요? 30이 넘었구만. 내 딸이지만 제가 어딜 봐서 30대로 보이냐? 지영이는 지금도 나가면 사람들이 21~22살로밖에 안 봐. 봐라, 세아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막내가 훨씬 어려 보이잖아. 또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짜증나서 결혼사진도 아예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버님, 아무리 딸이 귀해도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아가씨가 어디 21~22살로 보여요? 정신연령이 21~22살이겠죠. 여보, 아버지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린 동생이 숙박권 좀 가져갔다고 그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이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남편까지 저에게 그런 건 처음이라 전 화가 더 났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누가 대들고 소리를 지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다 말도 안 되고 싫었으니까요. 그냥 숙박권이라니. 저 숙박권 내가 몇 날 며칠 야근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해낸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고 부장님한테 받은 거야. 당신이야 승진 같은 거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이라 매일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 대충대충 사니까 모르나 본데 저 숙박권은 나한테 그냥 숙박권이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시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남편에게 퍼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 가방도 옷도 숙박권도 저에게 어떤 건지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끔찍했습니다. 당신한테나 신우이가 어린 딸이고 동생이지 저에겐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가만 보면 제가 가진 걸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눠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 것도 시댁 것, 제 것도 다 시댁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시부모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좀 더 번다고 생색내는 거지? 네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여왕처럼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네가 배알이 꼬인 거 아니야. 어머니 고정하세요. 제가 잘 얘기하고 타이를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더 심한 말이라도 할까봐 무서운지 아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타이르기는 뭘 타일러?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남편이 하라면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세아가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안 무시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날 집에 들어오는데 전 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 했어요. 전 그게 더 얄미웠죠. 남편은 저에게 어른들은 원래 변하질 않으시니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답니다. 젊은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요. 자기도 알잖아. 지영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 많이 진 거. 그때부터 아버진 지영이 어떻게 될까봐 노심초사 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서 지영이라면 끔찍하셔. 자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우리 집은 원래 그러니 이해해달라 매일 그 소리였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저와 외모를 비교하고 제 것까지 자꾸 다 내어주려는 듯 구시는데 제가 왜 참고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시댁 식구들과 다 안 맞았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누구 하나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역시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당시에 아이를 갖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전 임신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2줄이 나온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울컥 눈물이 나올 정도였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뱃속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론 왜 하필 이런 때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시점이기도 했고 직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승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여러모로 임신할 타이밍이 아니었죠. 그런데 더 혼란스러웠던 건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쌍둥이라고 하니까 전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남편이야 제 속도 모르고 신이 나서 춤까지 추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주변에선 다들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아서 좋겠다고 하지만 그 좋은 복지와 연봉을 받기 위해선 그만큼 저를 회사에 갈아 넣어야 돼요. 옛날보다 근무 여건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그거야 대외적인 거고 그만큼 누리고 그만큼 벌려면 남들 하는 만큼 해선 되질 않아요. 네, 저도 압니다. 제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요. 남편처럼 눈에 띄지 않게 항상 적당히만 일해도 회사 다니는 데 지장이 없지만 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회사 내에서 임원까지 되는 게 제 꿈이랍니다. 회사에 여자 임원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제 직급의 여잔 저 하나거든요. 저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들 모두 대리 승진할 때까지만 해도 함께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다들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하나둘 떠났습니다. 쌍둥이라는 사실에 겁에 질린 저에게 남편은 둘 다 육아휴직하면 되지 뭐가 걱정이냐고 했어요. 남편은 언제나처럼 태평했죠. 네, 맞습니다. 남편 말대로 육아휴직 좋죠. 하지만 회사라는 건 규율이나 질서가 있기야 하지만 자리가 비워지면 그 자리는 누군가로 대체되기 마련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때 쉰 만큼 제가 다시 채워나가야 하는 거고요. 대기업에서 1년이란 공백을 다시 메꿔 제 자리를 찾기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고민에도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능력이면 아이 키우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도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요. 결혼 전엔 그런 긍정적이고 자유로운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무책임하게까지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남편은 사실 동기 중 직급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도 일에 전혀 욕심이 없었죠.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회사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남편은 항상 정시에 퇴근해서 헬스장을 가요. 그러고는 곧바로 집에 돌아와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저녁을 차려놓습니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전 남편처럼 살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어떨 땐 멋있고 부럽다가도 저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하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기업처럼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닌 중소기업에 다니면서도 조금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임신하고 배가 점점 불러오다 보니 저도 예민해져선 그런 문제로 남편과 다투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아이를 낳고 쉬는 동안 회사에서의 제 위치가 달라지고 더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전 불안했습니다. 자긴 정말 승진하고 싶지 않아? 계속 혼자 승진 못하다가 아래 직원들이 먼저 승진하면 계속 직장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럼 좀 어때? 난 괜찮아. 내가 당신처럼 일에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직장은 하루하루 학교 다니듯이 다니는 거야. 언젠간 졸업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게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더 일에 욕심을 내게 되고 집착하는 거 모르겠어?
제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전 괜히 남편한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남편이야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바로 회사에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아이가 태어나도 남자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일이 많으면 야근도 하고 회식이 있으면 회식도 가고요. 하지만 여잔 달랐습니다. 어찌 됐든 쌍둥이가 태어나면 엄만 저잖아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때부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죠. 잘하든 못하든 뭐든 엄마 책임이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 남편에게 자꾸만 짜증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같은 직급의 직원 중 차기 부장 자리는 공공연하게 제 것이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애를 낳고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이나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죠. 출산일은 금방 돌아왔고 제게엔 아이가 하나도 아닌 둘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지독하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출산하기 일주일 전까지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뒤로 하루라도 더 육아휴직을 쓰려고 발악을 한다고들 했지만 아니었어요. 전 하루라도 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다 꿈만 같았어요. 제가 정말 대기업에 다니던 과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받아 둘이 함께 육아하는데도 하루 종일 편하게 물 한 잔 먹기 힘들었죠. 전 서서히 회사 일은 잊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24시간이 정신없이 흘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김없이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낳기 전에 제가 진행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문제가 생겨서 잠깐 회사에 나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죠. 급한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남편은 자신이 어떻게든 해보겠다면서 빨리 회사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루 동안 3시간도 채 자지 못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데도 힘든 것마저 다 잊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이 육아지옥에서 잠시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반나절을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집에 남편은 없고 시부모님이 와서 저희 쌍둥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온 절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셨습니다. 세아가, 너 남편 몸이 저 정도로 망가질 때까지 아내란 애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애가 도대체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먹지를 못했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던데 그런 애한테 갓난쟁이 둘을 맡겨놓고 나가면 어떡해. 그래놓고도 너는 일에 손에 잡히든. 알고 보니 남편이 쓰러졌다네요. 제가 회사에 가고 나서 얼마 뒤 남편이 아이들 분유를 타는데 자꾸만 하늘이 빙빙 돌고 너무 어지러워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대요. 잠깐 와서 아이들 보는 걸 좀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제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나 봐요.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바로 달려왔대요. 그런데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쌍둥이들은 집안이 떠내려가라 울고 있고요. 곧바로 시누이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고 시부모님은 남아서 쌍둥이들을 돌보셨답니다. 제가 오기 바로 전에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쓰러진 이유가 과로라고 했다네요. 면역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서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요. 저도 남편이 쓰러졌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가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쓰러진 일로 시부모님의 모든 원망은 저를 향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혼자서도 애 하나든 둘이든 잘만 보던데 넌 나가서 일하는 남편까지 굳이 회사에 눈치 보이게 육아휴직까지 하게 만들더니만 너 일하겠다고 기어이 애를 쓰러지게 만들어? 어머님, 아버님, 속상하신 건 잘 아는데요. 저 오늘 딱 하루 나갔다 온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매일 남편에게 맡기고 놀러 다닌 거면 이렇게 속상하지도 않겠어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함께 아이 둘을 돌보느라 둘 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같이 못 잤습니다.
저도 살이 많이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님 눈에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당신 자식만 걱정이 되는지 저에게 모진 말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지. 내 착한 아들이 본인보다 마누라가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도 높다고 주눅 들어서 제대로 기 못 피고 사는 거 나도 안쓰러워도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얘기해야겠다. 넌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일 욕심이 많니? 애 낳고 쉬겠다고 휴가 냈으면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안 된다고 거절하고 집에 있어야지. 됐어. 이제와 말해 뭐해. 여자가 돈 좀 번다고 남편을 얼마나 잡았으면 애가 쓰러질 정도로 힘들어도 말을 못하고 꾹꾹 참고 있었겠어? 애미너, 내 말 잘 들어라. 애들 자랄 때까지 회사 근처에 널씬도 할 생각 마.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남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 집이 잘 돌아가는 거야.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내 아들 마누라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쓰러진 게 다 제 탓이라면서 절 원망하셨어요. 평소에도 제게 많이 하신 얘기긴 해요. 결혼할 때부터 남편보다 제가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괜히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곤 하셨거든요. 신혼집 구할 때도 괜한 일로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보다 제가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남편이야 취직 준비하고 군대에 다녀오느라 30을 훌쩍 넘겼어도 직장 생활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이미 10년 차였습니다. 결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전 번 돈을 다 모아뒀기 때문에 서울의 20평대 아파트는 거뜬히 살 정도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 남자든 여자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준비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돈으로 신혼집을 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이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저희 친정에서 무슨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댁에선 괜한 자격지심을 부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가전가구를 보러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남편과 제가 둘이 알아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젊은 사람들이 뭘 아냐면서 굳이 따라 나서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제가 무슨 소리만 하면 괜한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가전은 무조건 LG야. LG로 다 사자. 엄마, 유진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거기서 다 사자. 그것 좀 싸게 해준다고 좋지도 않은 제품 뭐하러 사? 사실 유진이네 회사가 이미지만 부풀려진 거지. 내 주변에도 가전은 LG가 훨씬 더 낫다고 그래. 그때야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잘 모를 때라 도대체 왜 저런 고집을 피우실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 입장엔 며느리가 집까지 해오는데 혼수까지 며느리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그러시는 건가 싶어 전 굳이 별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게 옆에서 잠자코 있었죠. 시부모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더러 회사 근처도 가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전 당연히 그냥 하신 얘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연봉이 얼만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혼자 벌면 쌍둥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자 시아버진 며칠 쉬고 바로 회사로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더러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아버님, 지금 당장 제가 일 그만두면 진영 씨 월급으로 내 식구 못 살아요. 네 옷방에 명품 가방이며 옷이며 아주 한가득인 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지금까지 네가 번 돈으로 쓰는 거니까 별말 안 했지만 애미 너 사치만 줄이면 우리 아들 월급으로 충분히 내 식구 먹고 살아. 솔직히 애미 너 돈 좀 번다고 생색내고 다 네 마음대로 하려고 직장 다니는 거잖아. 나도 처음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좋았지만 살아보니까 능력 있는 며느리만큼 피곤한 게 없더라. 다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잠자코 애나 키우고 남편이나 챙겨. 이러다 내 아들 잡겠다.
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말대꾸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꾹 잡더군요. 그만하라고요. 전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할 테니까 그만 고정하세요. 앞으로 제가 가장으로서 더 열심히 할게요. 남편 말에 시부모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억울해서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가 시댁이라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죠. 매일 옆에서 뺏어가고 싶은 소리만 할 줄 알았지 경제적으로 한번 도와준 적이 있나. 그렇다고 쌍둥이를 한번 봐주러 오시지도 않으면서 매일 입만 놀리며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 머리가 펑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자랄 때까지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돌본다는 핑계로 일절 시부모님과는 별다른 왕래 없이 지냈어요. 만나기만 해봐야 듣기 싫은 소리만 하고 자기들 잘났다고 떠드는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거기다가 얼마 전 시댁에 갔을 때 또 한바탕 했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는 소리에 시아버지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어린애를 뭘 벌써 어린이집에 보내냐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런데 제 말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비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4년제 장학금 받고 대기업까지 다닌 잘나신 우리 며느리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대? 네가 되게 심심했나 보구나. 집에 붙어서 애들 보고 남편 좀 챙기라니까 또 기어이 밖을 기어나가. 너도 참 답 없다. 와, 막말도 이제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적응이 되나 봅니다. 전 피식 콧방귀를 끼고 말았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랑 말 섞어봐야 뭐하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라 남편이 식당 예약을 해놨대요. 제가 일이 늦어져서 남편이 먼저 쌍둥이들 데리고 식당으로 가고 전 차가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시는지 가게 직원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 누가 봐도 시어머니 잘못이었어요. 저희가 주문하지도 않은 걸 서비스로 달라고 했는데 직원이 안 된다고 하자 욕까지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전 쪽팔려서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아무래도 직원분께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만하시라고요. 드시고 싶으면 추가로 시키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시냐고 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하더니 화풀이를 저에게로 하시더라고요. 뭐야? 넌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생판 모르는 년 편을 들어? 거기다가 꼴랑 200만 원 벌러 다니는 주제에 시아버지 생일에 늦어? 네가 아직도 네 주제를 모르고 시댁을 무시하는구나. 넌 아무래도 좀 맞아야겠다.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정신이 나갔는지 제 뺨을 올려붙였어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놈의 망할 놈의 집구석 더는 지긋지긋해서 상종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남편과 시누이가 나왔어요. 전 곧바로 시누이에게 다가가 시어머니가 제게 한 것처럼 똑같이 시누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시누이의 뺨을 갈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시아버지도 식당 안에서 불이 나게 달려와 시누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뭐 하는 짓이긴 뭐 하는 짓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어머님이 제가 아버님 생신에 좀 늦었다고 제 뺨을 날리셨으니까 제 옷이며 가방 몰래 빼돌려서 당근에 올려 파는 시누이 뺨도 제가 좀 내려칠 수 있죠. 그 순간 시누이의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동그래졌더군요. 제 말에 남편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노발대발하며 사실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시누인 제가 모르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 집엔 거실과 아이들 놀이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보안 모드로 해놓았을 때 집안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로 제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비어있을 때 시누이가 몇 번이나 집에 드나드는 걸 제가 CCTV로 확인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서 제 옷방에 들어가 뭘 잔뜩 들고 집을 나가기를 수십 번이었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가방이나 옷 같은 게 하나 둘 없어졌더라고요.
처음엔 신우이가 가져다 입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우연히 당근 중고 마켓을 구경하는데 제 옷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식이라곤 도둑년으로 키워놓고 어디서 큰 소리예요? 여보, 나 웬만하면 당신이랑 참고 살려고 했거든. 나 도저히 당신네 식구들 감당 못하겠어. 우리 이혼해. 쌍둥이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네 집으로 들어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시댁이라면 이젠 치가 떨렸어요. 신우이가 그딴 짓까지 하는데 참아준 건 오로지 남편 보고 참은 겁니다. 남편은 저와 우리 쌍둥이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 줬으니까요. 그런데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욕까지 먹고 뺨까지 맞으면선 못 살겠었어요. 얼씨구, 감히 네 년이 내 딸을 도둑년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뭐? 이혼? 꼴값 떨고 있네. 꼴랑 200번은 주제에 무슨 네가 애들을 키운다고 지랄이야? 저기요, 아줌마,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당신 아들이야말로 지금 200이 아니라 10원 한 푼 못 벌고 집에서 살림하거든요. 내가 이 집 가장이에요. 거기다가 200이 아니고 2억이 내 연봉이라고. 뭐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들,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똑바로 설명해. 사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남편보다 잘난 절 너무 시샘하시면서 제가 모든 육아를 남편에게 강요하고 모성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바람에 저도 욱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긴 했지만 결국 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저는 제 경력과 승진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똑똑하고 잘났다는 이유로 이대로 집구석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우는 저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결심을 해줬습니다. 저 대신에 남편이 일을 그만뒀어요. 저희 부부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 정도로 끝나지를 않으실 테니 저희는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시간에만 아르바이트 한다고 둘러댄 거였죠. 현실은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금이야 오기야 잘난 내 아들이 꼬리야 업달린 불엿이 잘못 만나서 졸지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한다니.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연봉이 2억이라잖아. 언니, 승진한 거 맞죠? 와, 대박. 완전 능력자. 그러면서 가방 몇 개 당근에 좀 갖다 팔았다고 멀치사하게 그래요? 이 김에 나 용돈이나 좀 챙겨줘요. 정말 답이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들 내 말 못 들었어요? 나 이혼할 거라고. 당신들이랑은 아예 인연 끊겠다고. 전 식당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집 식구들 이 모양인 거 내가 지금까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나도 더는 내 새끼들 앞에서 쪽팔려서 안 되겠어. 내가 우리 부모님, 동생 다 버릴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뭐야? 이 자식이 너 지금 그게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저딴 싸가지 없는 년 때문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안 보고 살겠다고? 아빠 정신 차려. 우리 집 형편에 올케언니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본다 그래. 언니, 지금까지 내가 서운하게 했으면 미안해요. 나 봐서라도 이해해줘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다들 난리가 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고요. 전 그대로 쌍둥이들만 데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만류도 뿌리치고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자기가 저와 쌍둥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러냐고요.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서는 울부짖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이 맞아요. 남편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기 위해 일도 그만두고 제게 헌신을 다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이 지금이야 말로는 부모님까지 버리고 저와 살겠다고 하지만 부모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가 정말 그 말을 지킬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남편과 살겠다고 저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까지 더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전 한 달째 별거 중이에요. 다행히 좋은 보모를 구해서 쌍둥이들은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한 가지 걸리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별거 중인데도 남편은 매일 아이들 하원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에 가서 한두 시간씩 놀아주고 가나 보더라고요. 부모님 말이 남편이 쌍둥이들과 헤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한다고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건 남편을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니까요. 전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 정말 시부모님과 시누이까지 모두 다 버리고 올 수 있다면 받아주겠다고 메시지라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내 단념합니다. 제가 멋대로 천륜을 끊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유부 선배님들이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신중하게 읽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제 답답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